엄만 이제 필요 없어요. 차가운 냉동 창고 안에서 들려온 그 말은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워온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얼음장 같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얼려버린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차가운 그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밤새워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학용품을 사주던 날, 추운 겨울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날, 아플 때마다 병원을 뛰어다니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제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창고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살아나가리라. 얼어붙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과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준호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준호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겨울밤에도 준호의 학용품비를 벌기 위해 매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엄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학원에 다니는데 자신만 낡은 옷을 입고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해야 한다며 투덜거렸어요. 그 말을 듣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으며 가끔 음식점 설거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키가 부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말투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던 저를 본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엄마가 조심할게. 그 후로 저는 준호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먼 곳까지 나가야 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준호가 잠든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준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준호를 보면 제가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야지.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준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과외비며 학원비며
참고서비까지 감당하려면 일을 더 늘려야 했어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준호는 원하던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20년 가까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값진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엄마, 용돈 좀 더 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는데 저만 이상해 보여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더 벌어볼게. 저는 청소일까지 추가로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계단 청소, 상가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아픈 건 견딜만 했어요. 준호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면 되니까요. 2학년이 되면서 준호의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저 어학연수 가고 싶어요. 요즘 영어 못하면 취업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학연수? 그게 얼마나 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도 만만치 않았지만 준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준호는 더욱 세련되어 보였어요. 말투도 옷차림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설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 제가 좀 독립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3학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였어요. 왜? 집에서 살면 안 되니? 요즘 대학생들은 다들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야 자립심도 기르고 사회생활 준비도 되거든요. 저는 섭섭했지만 준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컸으니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다. 엄마가 보증금이랑 월세 다 해줄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이제 저는 매달 이자만 6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공장일과 청소일, 새벽 배송일까지 해도 빠듯했지만 준호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했어요.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준호는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입사 전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흘린 모든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컸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 늘 걱정이 되는데. 에이, 걱정 마요. 저 이제 월급쟁이에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어요.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아, 그건 좀. 아직 이르죠. 준호는 머뭇거렸어요. 왜 엄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걸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혼자서 다 정해놓고 나서야 알려줬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왜 엄마와 상의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예식은 크게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결혼식 당일 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마치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도 이미 준호 혼자서 다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낸 보증금으로 얻은 원룸을 빼고 새로 아파트를 계약한 거였어요. 물론 그 돈도 제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괜찮다, 아들아. 새 출발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는 월 120만 원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아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1년 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게도 손주가 생기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될 준비 됐어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제가 아이를 보러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온갖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좀 조심하고 있어요. 감기가 돌고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육아 방식이 달라서 혼란스러울까 봐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저를 만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준호에게 물어봐도 애매하게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자주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어도 저는 손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사진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준호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바빠서 자주 못 뵈서 죄송해요. 직장일이 너무 많아서요. 준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부담스러워진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해서 준호를 도왔습니다. 차를 바꿔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이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저는 언제나 그래,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설령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에는 저를 짐처럼 여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징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말이에요. 준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진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니까요. 정말? 그럼 좋겠네. 우리 준호 정말 대견하다. 네,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하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가끔 집에 놀러 오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내가 어떻다고? 아니에요. 그냥 혹시 오해할까 봐서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그때부터 준호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 회사 동료들이 집에 온다며 미리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 오는 날이에요. 혹시 집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들어갔더니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더니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왜 갑자기? 아이도 컸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럼 나도 함께.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집에 그냥 계세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저를 떼어놓으려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혹시 며느리가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와 떨어져 살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요. 이사를 간 후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어요.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의 모습이 반가웠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해외 발령 받을 것 같아요. 해외 발령? 네, 미국 지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럼 손주는? 며느리는? 다 같이 가야죠. 아이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는?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셔야죠. 혼자?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게 저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두고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준호는 정말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가기 전에 한 번 더 뵐게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출국 전날 밤에 짧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비행기라서 인사 못 드리고 가요. 죄송해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준호는 떠났어요. 공항에 배웅도 가지 못한 채로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시차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영어를 금방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똑똑하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몇 달씩 연락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사업? 갑자기 왜? 기회가 생겼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결정한 일이니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몇 달 후 준호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여러 명 뽑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뭐,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에게 돈을 달라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5억이라니.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였어요. 그건 좀.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호에게 돈을 보냈어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준호는 더욱 바빠졌어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할 때도 사업 얘기뿐이었어요. 엄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곧 한국에도 진출할 예정이에요. 그래, 그럼 한국에 돌아오는 거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들도 없고 손주도 볼 수 없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국에 들어가요. 정말? 언제? 다음 주요. 사업 때문에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몇 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만난 준호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투도 옷차림도 심지어 표정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거든요.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니? 아,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요. 학교 때문에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진이라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도 길지 않았어요. 준호는 바쁘다며 금방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일이 중요하지. 며칠 더 있을 테니까 시간 내서 다시 뵐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 후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언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요. 정말? 그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둡더군요. 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뭐라고? 빚이 좀 생겼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담보로 잡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얼마나? 많이요. 정말 많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저를 그 차가운 냉동 창고에 가둔 거예요. 새벽 3시경이었어요. 자고 있던 저를 깨우더니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잠깐 갈 곳이 있어요.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아들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외진 창고였어요.
여기가 어디니? 엄마, 여기서 잠시 계세요. 뭐?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니?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걸요.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차 시동 소리와 함께 점점 멀어져 가는 엔진음이 들려왔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정말로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간 거였어요. 냉동창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원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몸을 덮쳐왔어요. 여름용 잠옷 차림이었던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한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는 몸을 웅크려 조금이라도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얇은 잠옷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져 오고 입술도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준호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많은 걸 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사랑이 일방적이었던 걸까요? 저는 준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는 건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와서 문을 열어줄 거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몸을 떨면서라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떨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저를 구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은 모두 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구석을 뒤져봤어요. 혹시 빠져나갈 구멍이나 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천장 모서리에서 작은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그래도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환풍구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제 키로는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창고 안에 있던 빈 박스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악착같이 박스를 나르고 또 날랐어요. 반드시 나가야 해. 박스를 여러 개 쌓아 올린 후 저는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태로웠지만 간신히 환풍구에 손을 댈 수 있었어요. 환풍구 덮개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힘을 주니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덮개를 밀어냈어요. 열렸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환풍구는 생각보다 더 좁았거든요.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봐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환풍구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철판이 제 팔을 긁었어요. 피가 흘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환풍구 안은 더욱 좁았어요. 몸을 구부리고 기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등이 철판에 긁혀서 따가웠지만 계속 전진했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중간에 환풍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저는 맨손으로 그것들을 치워냈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고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 기침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환풍구 끝에 도달했습니다. 밖으로 통하는 출구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덮개가 막고 있었습니다. 제발, 열려라. 저는 온 힘을 다해 덮개를 밀었어요.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밀다 보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린다. 덮개가 열리면서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였지만 냉동 창고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환풍구를 빠져나왔어요. 창고 옆 골목길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잠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아왔던 준호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는 정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상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30년간의 모성애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넌 아무도 모르게 살았겠지. 저는 준호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냉동 창고에서 죽으면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하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 재산을 정리하고 빚까지 떠넘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엄마를 버렸지만 엄마는 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저는 창고를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그곳을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운 마음이 오히려 제게는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부터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준호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것. 30년간의 맹목적인 사랑은 그 냉동창고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차가운 복수였어요. 골목길에 나온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더 컸거든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 놀랄 것 같았어요. 찢어진 잠옷에 상처투성이 몸, 그리고 먼지와 거미줄로 범벅된 머리카락까지. 집으로 갈 수는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수는 있지만 준호를 마주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갈 곳이 거기뿐이었습니다. 우선 집 근처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봐야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불은 꺼져 있었어요. 준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조용하네. 혹시나 해서 집 안을 살펴봤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아마 아직 냉동 창고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상처에 닿아 따가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물과 함께 눈물도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가 언제 돌아올지,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야 해.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준호에게 들키지 않고 동시에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준호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준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열어보니 준호가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엄마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해외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국내 요양원은 제가 반대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사 위장은 위험하고 결국 냉동 창고가 가장 확실하다고 결론 지어져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한 끝에 냉동 창고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험금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처리는 3개월 내에 하며 빚은 모두 제 명의로 돌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아이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어떻게 사라진 거야?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냉동 창고에 가서 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발견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집안을 찾아 헤맸어요. 방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준호가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냉동 창고에서 제가 사라진 걸 보고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예요, 김준호. 혹시 실종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실종신고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저를 죽이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 하는 거였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네, 나이는 67세이시고요. 키는 155cm 정도. 네, 치매는 없으세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걱정하는 척하고 있다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 갔을까? 혹시 경찰서에 신고했나? 아니야, 설마.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준호가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제가 냉동 창고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완전히 당황해하면서도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형사님. 네, 뭔가 있나요? 경찰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병원에서요? 어느 병원인가요? 병원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급하게 집을 나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완전히 나간 걸 확인한 후에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이라고? 무슨 일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혹시 다른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했나? 아니면 준호가 미리 준비해둔 일인가? 그래, 저 아이가 계획을 세워뒀구나. 준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냉동 창고에서 죽으면 시신을 치우고 마치 제가 어디선가 쓰러진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제 죽음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살아있었고 준호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돌아왔어요. 이상해. 병원에 있던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는데. 준호가 중얼거리며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설마 정말로 살아서 어딘가에. 준호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섣불리 나타날 수도 없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준호가 집에 없을 때만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직 준호가 손을 대지 않았더군요. 저는 급히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적어 놓은 수첩을 복사해서
여러 군데 보관해 두었어요.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또한 냉동창고 현장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탈출할 때 흘린 피나 환풍구에 남은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준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냉혹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엄마를 버렸지만 엄마는 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30년간의 맹목적인 사랑은 그 냉동창고 안에서 끝났어요. 이제 시작되는 건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저는 드디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가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한 끝에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어요. 준호가 적어놓은 살인 계획서, 냉동창고 현장 사진, 그리고 제가 탈출하면서 생긴 상처들의 의료 기록까지.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나타나야 할 때가 올 거였어요. 하지만 그냥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어떤 핑계를 댈지, 어떻게 행동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선 준호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8시가 되자 준호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는 경찰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데스크 경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니, 혹시 김준호 씨? 네, 맞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 박영순입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드님이 실종 신고를 하셔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잠시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해 주신 형사님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곧 담당 형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형사님,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형사는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준호의 수첩을 꺼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일주일 전 제 아들 김준호는 저를 냉동창고에 가뒀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말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했어요. 새벽에 차에 태워 냉동창고로 간 것부터 환풍구를 통해 탈출한 것까지, 그리고 수첩에 적힌 계획들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정말 아드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 아이 필체입니다. 30년 동안 봐왔으니까 틀릴 리 없어요. 형사는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냉동창고 사진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형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준호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저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준호의 직장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점심시간에 준호가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호의 대화가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아직 못 찾았어? 동료가 물었어요. 네, 아직이요. 정말 걱정돼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혹시 치매는 아니야? 아니에요. 정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그래도 곧 나타나실 거야.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죽이려 한 아들이 동료들 앞에서는 걱정하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과장님, 혹시 며칠 휴가 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찾는데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가족이 우선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연기도 잘하네. 세 번째 목적지는 준호의 집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곳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며느리만 있을 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미영아. 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준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불편함 같은 거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잠시 멀리 다녀왔어. 들어오세요. 준호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잠깐, 아직 연락하지 마라.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손주는 잠들어 있어요. 거실에 앉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디 가셨던 거예요? 준호가 경찰에까지 신고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너는 알고 있었니? 뭐려? 준호가 나를 없애려 한다는 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인지. 준호가 나를 냉동 창고에 가뒀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너도 찬성했지?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편하니까.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좋다. 모르는 척해라.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다.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준호한테 연락. 아직 하지 마라. 조금만 더 기다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호와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오후 6시
준호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7시쯤 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엄마, 준호가 달려왔어요.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정말 걱정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너 지금 연기하고 있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냉동 창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탈출했는지 궁금하지?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워온 엄마의 목소리로 환풍구를 통해서 나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말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계획서도 봤다. 정말 자세하게 써놨더구나. 엄마, 30년. 3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끝이다, 준호야. 엄마와 아들의 인연은 그 냉동 창고에서 끝났어.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엄마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리고 모든 증거도 제출했어. 내가 쓴 계획서까지 말이야. 엄마, 제발.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내가 왜 너한테 보고해야 하니? 엄마. 준호가 제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다시는? 이미 한 번으로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엄마를 냉동 창고에 가둘 때 한 말 기억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만 이제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 이제 정말로 서로 필요 없는 남이 됐으니까.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의 희생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살아갈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수첩에 적힌 계획서, 냉동창고 현장 흔적, 그리고 제 몸에 남은 상처들까지. 법정에서 마주친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변론에서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사과를 들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판사는 준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친어머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자신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끝나다니. 재판이 끝난 후 준호의 아내 미영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지?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준호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빚 때문에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자살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 거니? 아니에요. 전 반대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방관자였던 거죠. 미영아, 내 어머니, 이제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야겠네. 네, 죄송해요. 미안해할 게 뭐가 있니? 내 남편이 선택한 길이야.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이만큼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손주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준호에 대해서는 절대 미화하지 마라. 아빠가 할머니에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다고 정확히 말해. 네, 알겠어요. 그 후로 가끔 손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가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멀리 가 있어. 한참 후에나 올 수 있을 거야. 왜요? 나쁜 일을 해서 벌 받고 있거든.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집을 팔았습니다. 준호 때문에 대출을 받아 담보로 잡혔던 그 집을 말이에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빚을 다 갚고도 제법 돈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도 바꿨어요. 30년 넘게 해온 공장일과 청소일을 그만두고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를 하는 일이었어요. 영순 씨, 정말 밝아지셨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눌려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영순아,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네,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글쓰기 교실이 열렸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순 씨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냉동창고 사건까지.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니 정말 시원했거든요. 정말 잘 쓰셨네요. 혹시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눠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제 글이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비슷한 고생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글을 써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누군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새 출발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여행도 갔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였습니다. 영순아, 정말 많이 변했다.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다른 저를 볼 수 있었거든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싫었지만 결국 열어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편지를 읽고 나서도 별다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은 정리된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답장은 썼어요. 준호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너도 나오면 너만의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자. 그것이 제가 준호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일도 익숙해지고 새 출발 모임도 점점 커져서 3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꼭 책으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편집자가 말했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67세,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지난 날들을 정리하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어요. 30년간의 희생,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아들을 고발한 것 말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준호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새 출발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려고 해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3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냉동 창고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날, 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엄만 이제 필요 없어요. 준호가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저에게도 해당돼요. 내가 옳았어, 준호야.
이제 정말로 서로 필요 없는 사이가 됐으니까.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 68세. 아직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날들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계속할 거예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지금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30년간의 희생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니까요.